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여야 중진급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3선인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한국당의 해체와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한 김세현 의원.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용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중진들은 어떤 고민 중일까요? 충청권 4선이죠. 정우택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여권 내 이른바 86그룹의 대표주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욕먹으면서 국회의원의 탐욕을 가지고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통일운동으로 돌아가지. 여당 내 같은 86그룹에 속한 우상호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이번 달로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연기된 훈련이 언제 다시 시작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 협조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훈련 연기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화답이었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라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 민심문 숫자다 코너에서는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요동치는 민심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소장파 기억 인사로 꼽히는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당 해체와 지도부 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가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두 사람 모두 용태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 중진의 입장 들어봅니다. 충청권 4선 중진이죠. 정우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도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이런 이야기를 김세현 의원이 했는데, 그러면서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리 김세현 의원은 굉장히 젊은 의원으로서 아마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는 본인으로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그 내용도 담을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고언이고 충정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만 그 말씀한 것 중에 당 해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체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다.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김세현 의원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내 쇄신과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당을 해체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현직을 많이 물갈이한다든가 혁신, 쇄신 이것은 공천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으로 저는 가야 우리 당의 쇄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천을 하려면 아마 내년 2월, 빨라야 1월이고 아니면 2월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아직도 지금 한 2달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일찍 지금 화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우리 당을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다음에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해야 될 화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분들을 좀 모시겠다. 우리가 정말 각고 그때 노력해서 이러한 분을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인물로서 신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는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김세현 의원의 문제인식에서는 동감하는데 조금 일찍 너무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당내 갈등을 중폭시킬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증폭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 대표나 또 나경원 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선을 걷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에 지금 김세연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미 찬반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굉장한 증폭의 요인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공천 과정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이런 쇄신의 물결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조금 발끈했다. 과연 당신은 뭐 했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들은 건 없지만 아마 영남권 의원 당사자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예.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를 해보면 본인이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 또 남이 손가락질하고 남이 강요해서 당신 나가라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언짢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본인의 자기 희생과 앞으로 민심의 동향 또 앞으로 공천 룰이 결정이 되면 그 룰에 따라서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 정리가 될 때 그것을 예.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3자가 당신 나가라 이런다고 나가는 국회의원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여의도 연구소장직은 유지하겠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예. 지금 본인 스스로가 당을 해체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생명이 끝난 정당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이 책임을 맡아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조금 잘못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이것은 아마 멀지 않아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당의 험한 소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의도 연구소장직은 내려놓는 게 맞겠다. 이런 네, 말씀. 그렇게 하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이 아하. 오히려 더 예.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당 지도부는 김세현 의원 말에 일축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동안 지도부의 리더십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그 당 안팎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물론 본인 두 분에 대한 어떤 성품이나 열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출중한 면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좀 몇 가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예. 조금 그 여론상으로도 좀 흠집을 입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다 이 두 분이 보다 좀 결기 있게 예. 또 어떤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의원들과 또 제가 바깥에서 들을 때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리더십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당 지도부가 전략적 선택이나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에 끝이 나군요. 네. 끝이 나는데 연기해야 된다. 총선까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기에는 선거가 6개월 이내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예. 임기를 선거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의원총회 총의를 거쳐서 예.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총의가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제 소견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쨌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12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저 지금 그 나경원 대표 임기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지금 이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이라든지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게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아무래도 매듭을 진 뒤에 이 문제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보수 대통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손뼉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의 행태를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탄핵이 아니라 이 통합의 세 개의 원칙을 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세 개의 원칙을 제시하고서는 또 뒤에 하는 말은 이건 변혁 모임의 전체의 뜻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을 얘기한 거다 하고 발뺌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예.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지금 그쪽 바른미래당이라 그럴까요? 변혁이라 그럴까? 거기 쪽에서는 신당 추진 모임을 갖다가 지금 출범을 시키면서 예. 신당 추진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통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현실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잘 순탄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만든 후에 몸값을 좀 올려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의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통합의 세력을 구축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보수 대통합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승민 그쪽 사람들도 다 같이 하자 이런 큰 대의에서 지금 하는 과정이지 지금 유승민 걔를 갖다 영입하는 것이 보수 대통합의 전부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하고 예.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른바 반문재인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자유한국당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우리 공화당까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크게는?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갈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한다 그런다면 저건 제도권 바깥에 시민단체라든지 예. 시민단체에 가담은 안 했더라도 좋은 우리 헌법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예. 국민 대통합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통합이 안 되면은 어떻게 선거연대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에서는? 문제는 선거연대도 검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소위 말해서 큰 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문호를 크게 열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포용력을 발휘해서 노력해 가야 되고 그것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그건 하늘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보수통합 추진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이 내정됐고 원유철 의원이 진두지휘를 해야 될 텐데 권성동 의원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 문제는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는 같이 통합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원유철 의원을 당대표가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같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도 만들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그쪽서는 지금 전혀 그런 거에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신당 추진하겠다고 신당 추진 기획단을 갖다 발족을 시키니까 예. 이게 손뼉이 지금 마주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예.
황교안, 홍준표, 김병준 이런 원외 거물급 인사들이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거기에 지금 그 공통된 사항들이 되게 영남권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영남권은 그래도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당선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런 우리 당내에 좀 그 여론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경기, 인천, 서울 다 합쳐서 121석이나 되는데 저희 당의 29석 빼기는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굉장히 험지죠. 예. 그러니까 비교적 그동안에 올해 당의 혜택을 보고 올해 다선이 되신 분들은 요번에 그렇게 어렵고 당의 지도부에 또 있는 분들은 좀 수도권에 나가서 당이 어려울 때 선당 후사의 이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우리 당내에 강한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당의 대체적인 기류가 그런 생각이라 이 말씀이죠. 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가 충청도인데, 네. 역대 선거를 보면 충청에서 승리한 자가 결국은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네, 대선에서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50대 50 아닙니까? 충청 지역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렇게 여야가. 네, 거의 반반으로 갈라지죠. 반반으로 갈라져서 이번에도 아마 승리의 바로미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특히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보다는 이번에 조금 이게 난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또 예측 이런 것들이 많던데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동안이 더 난전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2012년 선거 때 홍재용 국회 부의장님하고 할 때는 정말 그 치열한 그 싸움이었죠. 예. 근데 지금 청주라는 지역이 국회의원이 4명이 나오는데 예. 저 지역 말고서 3개 지역이 16년 동안 우리 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못 냈습니다. 굉장히 험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충청권에서 이기려면 우선 청주부터 탈환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충북의 어떤 그 선거에 책임을 맡고 예. 이번에 열심히 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번에 충북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선거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정치 TMI 코너 오마이뉴스 박종우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1부에서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 더 나아가 정계 은퇴를 이야기했다. 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면서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 자리로 가겠다 이런 건데 예.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이게 자신에겐 꿈이자 소명이었다. 이제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임 전 실장이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환희와 좌절 그리고 도전으로 버무려진 시간이었고 그중에서도 대선 캠페인부터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 남짓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이런 소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로에 출마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주소도 종로로 옮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총선 불출마를 넘어서
정치를 떠나겠다. 근데 아무도 몰랐다고 해서 더 민주당 내에서는 예. 충격이었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몇 의원들 만나봤는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마 몇몇 친한 의원들, 잘 아는 의원들하고만 상의한 걸로 아는데 예. 상의만 했지 결정을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당혹스러워했고 특히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임종석 실장도 사실 당에 돌아올 때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당을 위해 헌신할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제도권 정치 떠나겠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 전 실장이 종로에 나가든 아니면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나경원 대표 지역구에 나가든 예. 그 험지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 그 카드가 없어졌다? 거기에 대한 좀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게 좀 보였습니다. 예. 근데 불출마를 고려 중인 의원들이 임종석 전 실장 말고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5선인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검토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선의 백지연 의원 역시 불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철희 표창원 의원 그리고 오늘 이용득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죠. 예. 또 초선인 김성수, 서영수, 재윤경 최운열 의원도 불출마 기류가 좀 강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내각에 몸담고 있어서 불출마가 불투명한 의원들도 있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이들만으로도 14명의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에 기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의원들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 공천 안 주겠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감점을 주겠다 이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30명 넘는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불출마하게 된다. 이런 당의 입장이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도 불출마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용득 의원도 불출마 선언. 네, 오늘 했어요. 예. 오늘 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그동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자신이 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좀 많이 개혁이 안 됐다. 이런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86그룹들의 반응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예. 조금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세실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뒤에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우선 패스트트랙 문제가 먼저니까.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임 전 실장 불출마에 대해서 개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의 가치 노선과 문화 구조를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런 논의 차원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 전 실장과 대화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만나서 얘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거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욕감 같은 걸 느낀다 이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재성 의원 86세대 최재성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 전 실장 불출마에서 이어지는 86세대 용태론을 질문받자 민주당은 공천 물갈이가 필요 없는 정당이 됐다. 시스템 공천으로 86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2000년 총선에 당시 민주당 총재였죠. 김대중 대통령이 혁신적 공천을 해서 그때 86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임종석 실장도 34살이 그때 들어오는 것이고. 네. 이후에 또 2004년 총선인가요? 탄핵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탄도리들이라 불리는 86세대 또 많이 들어왔고. 네. 그분들이 지금 기득권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년들 세대에서는 86세대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예. 크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 자유한국당 얘기해 봅시다. 김세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굉장히 큰 쓴소리를 해서 이 파장을 낳고 있네요. 예. 사실 민주당의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와 김세현 의원은 좀 다릅니다. 상황이. 왜냐? 임종석 의원은 자신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도권 정치를 떠나가지고 통일운동하겠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김세현 의원은 당을 해체하자. 역사의 민폐다 한국당은.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좀비다. 비호감이 역대급 1위다. 라고 얘기하면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다 사퇴하고 의원들 다 사퇴하자. 아예 새로 당을 만들자. 보수 세력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유한국당의 중진들, 특히 영남권 중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사실은 영남권 지역 의원들, 중진들 불출마 압박이 상당히 셉니다. 왜냐? 그 영남권 TK나 PK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만 잘 받으면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득권을 놓고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국당 자체도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뭔가 수혈이 되는데, 왜냐? 좋은 인물을 데리고 오려고 하려면 뭔가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예. 보장해줄 지역구가 영남권입니다. 그렇겠죠. 수도권도 어렵죠. 예. 호남은 더더욱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워놓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영남권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죠. 아니 왜 누구 보고 나가라 마냐 이렇게 얘기하냐. 공천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해야지 이거는 왜 낙인 찍어서 내보내려고 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장 자리는 왜 차지하고 있냐. 네. 당의 비판을 했으면 여의도 연구소장 자리를 또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그 자리가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임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아니 황교안 대표를 그 불출마하라고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자리에 있냐? 김세현 의원 얘기는 그 여의도 연구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보수 세력을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 건지 그걸 논의하고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다른 의원들 생각에는 아니 그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기득권 유지하면서 자신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예. 이런 비판이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 김세현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일 아침에 하는 YTN 라디오입니다. 출발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김세현 의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YTN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입니까? 네.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100분간 방송되는 국민과의 대화, 이게 공개 회의인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정해진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자리나 이런 데서는 시나리오가 있는 그 사안이 좀 많았는데 이건 없어요.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현안이 다 나올 것이다. 그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또 외교안보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국 정국 같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껄끄러운 문제 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대책과 기업 활력 제고 같은 경제 문제, 또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입 제도 문제, 이런 것도 질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느라고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았어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예. YTN 텔레비전에서도 아마 생중계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다른 얘기 봅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연말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자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정경도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어제 양자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달로 예정됐던 공중훈련 연기 방침을 밝혔는데요. 한미 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가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건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을 깔아준 거죠. 예. 북한이 계속 비판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체제 보장은 이렇게 해준다. 이걸 좀 보고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계속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고, 네. 특히 우리 공군이 도입한 스텔스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포기하고 무기나 미사일 훈련 시험도 다 안 하고 있는데 왜 한미는 이렇게 최신식 무기를 가져와서 북한을 위협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연기하기로 했다. 네.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뭔가 보여줘라, 아마 이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체제 보장하고 하나는 제재 해제예요. 예. 근데 체제 보장은 이렇게 훈련을 연기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 좀 안 풀리는 게 제재 해제 부분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미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실무협상에 들고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제재를
푸느냐 이거는 뭐 북한이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네.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동안은 미국이 계속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곧 보자는 트위터를 써서 네. 어떻게 될까? 영어로 see you soon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예. 곧 보자라는 뜻이죠. 그 트위터에 김 위원장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 보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도 끌어올린 건데요. 우선 3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먼저 열려야 될 게 바로 실무협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오느냐. 예. 결국 종결 지점은 그 지점이 되겠죠. 네, 아무리 트윗을 날려도 실무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3차 협상까지 가는 거고요. 1차,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실무협상이 좀 부실했다고 많이 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예. 잘 안 풀렸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 전에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왜냐 3차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내년 재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해 예. 보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 되는 날이던데. 네.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상황은 뭐 별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통일부는 오늘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최후 특정과 관련해서 만남에 의한 처리와 상호 합의에 의한 처리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이 통일부에서는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남북 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업자들과 면밀히 협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다만 남북 간 문서 수발신 상황은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더 오갔을 수는 있는데 그건 공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만남 필요 없다. 그냥 철거해서 가라. 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철거해서 가라고 했지만 시점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뭐 현대 아산 쪽에서 투자해 놓은 이 시설을 그냥 철거해 버린다? 과연 어떤 외국 자본이 투자하겠느냐? 그런 이걸 봐야 리스크는 됩니다. 북한이 또 안고 가야겠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 북한만 뭐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한다는 건데 그게 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좀 더 보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북미 회담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금강산 관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요. 3차 회의가 18일 오늘이죠. 오후에 열렸다고 하는데 네.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한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어요. 잠시 전에 오후 1시에 시작이 됐고요. 너무 차이가 크죠. 예. 5배나 올려달라는 미국. 우리 입장에서는 현상대로 합리적으로 좀 유지해달라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이틀간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서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은보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드하트 대표가 이번 회의에 앞서서 지난 5일에서 8일 비공식 방안에서 한국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뭐 국회나 아니면 우리 민심이 어떤 입장이 좀 알 텐데 오늘 협의를 통해서 또 내일까지 이어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정점이 좀 찍힐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협상장 주변, 그러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 그리고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평화통일 여는 사람들 이런 분들께서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5배 늘어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하나만 더 하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인터뷰했었는데 내년 국회의원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먼저 지금 명예퇴직원을 내겠다, 퇴직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찰 내부망에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 맞춰 퇴직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대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뚜렷하다면서 총선 출마 의지도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황 청장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예. 이게 이 수사를 총지했다가 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 고소고발당했거든요. 예. 근데 보면 대통령 훈령을 보면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 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청장이 명예퇴직 신청하고자 해도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자 신분으로는 사퇴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수사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묶어두기만 하면 명예퇴직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오전 울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황운하 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황 청장의 출세를 위해서 관건을 악용해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다. 이 추악한 거래의 진상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정호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은미입니다. 다가오는 12월 특별하고 따뜻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고 임세원 교수를 위한 추모 콘서트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는 12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상암동 YTN 뉴스퀘어에서 열립니다. 저 이은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가수 박기영, 그리고 동물원의 김창기 씨가 함께 하려고 해요. 방청 신청은 지금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네, 방금 여러분들 이은미 씨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자신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 자살 예방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기도 하죠. 이분의 일주기 추모 콘서트가 다음 달 3일 YTN 홀에서 열립니다. 12월 3일이니까 화요일이겠네요. 예, 목소리 들었던 가수 이은미 씨, 또 가수 박기영 씨,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씨, 동물원 김창기 씨가 함께 하는 자리인데요. 이은미 씨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또 YTN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셔도 참석 가능하다고 하네요. YTN 공개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하고 따뜻한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6시 뉴스 듣고 저는 3, 4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히 행동에 나서 합의에 이르자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가 이번 달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한 뒤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건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했고 조만간 북미 대화 물꼬가 틀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한반도 문제 전문가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북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에서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예, 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당으로서는 또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물급 인사고. 거물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동안 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직책을 수행했죠. 최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당 사무총장 또 당 대변인 등등 중요한 당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애썼던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지금 가슴 아픕니다. 본인이 SNS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그렇다면은 대북
특사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너무 성급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민간 통일 관련된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임종석 실장이 이사장도 했었고 저도 같이 관여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남북 관계에 관련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분야에서 남북 관계에 다리를 놓는 그다음에 예. 현재 막힌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좋아졌다가 최근에 경색 국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 민간 차원에서 뭐 남북관계를 조금 경색을 국면을 푸는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만 특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면 특사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임 실장과 대북 특사를 바로 연결시키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임 실장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더 이 바닥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민간 부분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뚫고 대통령 비서실장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북쪽에 상당히 알고 있는 북쪽 인사들과의 인맥 관계, 그 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통일운동 단체들의 어떤 이 네트워크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민간 분야에서의 통일 시대를 여는 역할을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예.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관계 이야기 해보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일단 한미 군 당국이 이달로 예정돼 있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했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빨리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연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적대 정책을 전환해달라.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첫 번째 조치로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내지는 연기를 요청해왔던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걸림돌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양국 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돼서 성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북한이 어떤 호응을 보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좀 빨리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북한도 사실 앞서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이 조정되면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14일에 이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그런 입장을 밝히자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답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예. 대화 의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재밌는 얘기를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예. 성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은 흥미가 없다. 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철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한 북한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이 미국의 어떤 결단,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와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체제 보장 또 제재 해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거기에 대해 응하느냐 이 문제도 또 북한 또 미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일단 몇 가지가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해서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단순히 대북 제재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그리고 예.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이 큰 초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단계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맞춰가는 것은 그 다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프로그램이 같이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방금 단계별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놨단 말이죠. 이 부분이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연말까지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그 어떤 미래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예. 그다음에 최종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서 양국이 큰 그림에서 합의가 된다면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년 2020년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서로 합의가 되면 됩니다. 이미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풍계리 그 미사일 발사 실험장과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그 검증 가능한 폐기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에 따른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 내지는 완화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의미 있는 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미 대화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북미 대화도 북미 대화입니다만 지금 또 남북 대화가 너무 막혀 있어 가지고요. 그 금강산 관광 문제가 지금 바로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을 열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유엔 제재하고 상관없는 이 금강산 관광을 한국이 눈치 보고 미국의 눈치 보고 열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이후로 그 남한 당국자 소위 말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요. 남한 당국자에 대한 뭐 비난 섞인 이야기도 많이 했단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관광 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관광 사업의 조기 재개와 관련된 남북 간의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현재 북측이 제시한 그 금강산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 내지는 개보수는 사실상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그 북측이 이 남측과의 대화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거죠. 서면 대화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다소 북한이 그동안 우리 한국에 대한 실망이나 뭐 이런 그 불만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남북이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지 21주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금강산 사업이 그동안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고 고 정정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일종의 어떤 유업이라고 할까요? 예. 과거로부터 합의된 이 선대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중단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과거 위에 선대의 뜻을 이어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남과 북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 줄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철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그 일각에서는 이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미국 쪽에다가 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처음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고 비건 부장관 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도 면담을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여러 차례 기조연설을 여러 곳에서 할 예정인데 저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그 대북 제재가 하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 또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또는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미국 측에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내년은 또 도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한미 공중훈련이 연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유예 또는 연기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올림픽 휴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북한이 사실상 대화의 걸림돌로 자꾸 지적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일정 부분 연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미 군사훈련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가서 어떤 또 성과를 갖고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지소미아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소미아 이전에 이미 한미동맹이 존재했고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소미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 권리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손상된 사건을 우리 정부가 포기하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과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가끔 우리 일부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을 보면 마치 한미동맹이 목적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미국 측 관료나 그 해리스 주한미 대사, 그다음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문제, 지소미아 종교가 연장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베 정부와 일본입니다. 예. 마치 이 모든 것이 우리 측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주한미국 대사나 또 미군 사령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자칫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국민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 또는 미국의 관료들이 보다 신중한 발언을 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의원인 것 같은 생각인데 이 사태의 원인은 일본 쪽에서 제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중재 혹은 압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걸 보면 일본 쪽보다는 우리에게만 더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사실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죠. 예. 네, 지소미아는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 문제는 워싱턴의 관료주의와 워싱턴의 관료들과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과 훨씬 더 관계가 높죠. 전통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 일부 관료들이 부적절하게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하는 것은 진짜 이런 태도가 한미동맹에 잘못하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 주한미 대사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의 발언, 행동,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일부 미국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한미관계나 한미동맹을 위해서 적절치 못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 영수회담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영수회담을 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늘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 영수회담 제안이 어떤 맥락이나 어떤 배경, 그다음에 어떤 의제를 갖고 하려는지를 좀 더 구체화적으로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제 김세현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퇴진, 그리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돌리기 위한 꼼수식으로 이 영수회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일부의 분석이나 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수회담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적절한 우리 정치권의 의제를 갖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수회담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적절하게 청와대에서 판단해서 또 제안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여야 영수회담은 언제든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나는 건 나쁘지 않으나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의제를 갖고 있고 마치 자신에게 몰려오는 몰려오는 정치적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웅 센터장님. 네. 파트너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권순정 본부장이 뭐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하 직원이 오는 경우 있는데 그 상급 대표자가 직접 나와서 그만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해당 기관에서 상당히 이제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송 전에 우리가 뭐 짰습니까? 아니죠. 예, 이택수 대표님 오늘 우리 방송 처음이시죠? 전화 직접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요 코너는 처음이시고 전화 연결 몇 번 했고 그래요. 오늘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자, 총선을 5개월여 남겨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변수도 많고 제3지대 정계 개편 뭐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워지겠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그 피크 시기가 이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총선 그 전에 있던 선거 때하고 이번에 하고 늘 비슷합니까?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물이 들어와서 노를 좀 져야 되는데 워낙 그 정계가 불안한 상황이라서 정계 개편을 앞두고 이제 뭐 선거제 개편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4년 전에 2016년 총선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신당이 이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4년 전을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이제 진보 진영이 분열돼서 두 잠룡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있었고 정당 지지율 대략 뭐 17%대 뭐 18% 뭐 비슷한 그러니까 35%를 두 정당이 나눠가지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3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당이 이제 20%대 후반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한 6% 7% 그때랑은 조금 반대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선거 이전에 이렇게 정계가 개편을 앞두고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조사업계는 그렇죠. 조금 발동이 늦게 걸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때하고 그렇죠. 지금 완전 다르니까요.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일본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3개월 전에 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좀 뭐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약한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뭐 역동성이 아마 정치 영역에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서 3개월 정도 남겨놨다 만약에 그러면은 정치적 세상이 몇 번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말 예측하기 힘들긴 한데요. 다만 이제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거 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총선에서 대개 이제 제3정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 세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만한 그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으로서 그 기성 정당에 대한 그 불신이 매우 극도로 높아졌을 때 이 유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양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도가 폭넓게 넓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전처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의외로 또 유동성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 리얼미터에서 11월 둘째 주 조사한 겁니까 이거? 네, 저희가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629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1명의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3%포인트 이상 반등했는데요. 47.8%의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는 48.6%, 지난주 대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긍부정이 거의 이제 붙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랑 같은 맥락입니다. 긍부정이 갤럽 조사에서도 동률이었는데 조국 정국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하고 이제 만나면서 소통 통합 행보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한일 지소미아 이 조건부 종료 결정 재확인 이 부분이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철회를 유지하자는 쪽 의견이 한 50, 60%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한국당 측에서 혹은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제 보수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소속 의원들의 여러 구설, 뭐 김재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유철 의원 관련된 그 비토 문자 메시지, 권성동 의원이었죠.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뭐 출두 소식 뭐 등의 이유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실책이 있는 것이 대통령 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 이제 메커니즘상 보게 되면 야당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듣고 인식을 이제 교정하는 이 루트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야당 내부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또는 내부 분열로 비춰지는 행보들 또는 내부의 지도부에 대한 공세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니까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이제 국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부분이 이제 끊기게 되면서 이제 부정적 악재 이런 효과들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효과 나타나는데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 하면 또 오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뭐 직접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 뭐 흔한 장면은 아니죠.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장면이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도 보통 국민과의 대화 시간하면 생중계로 이제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그래서 한 2% 3%포인트는 상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계속 회자가 됐던 김세현 의원 뭐 불출마 소식 또 임종석?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소식 이 부분도 한국당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슈고 민주당에는 86 세대의 뭐 교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민주당에는 좀 우호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최근 들어서 이 반등세를 보이는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보도를 보면 김세현 의원 불출마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속을 끓고 있다라든가 뭐 너는 잘했냐라든가. 근데 민주당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는 뭐 아름다운 퇴장식으로 이렇게 써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라든가 또는 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이제 의원직 사퇴를 이제 그 불출마를 놓고 이렇게 이제 소속 정당에 따라서 기사가 달라지냐라고 해서 일정 정도 불만을 뭐 표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이제 비서실장이 내년 이제 선거 불출마를 하겠다. 제도권 정치를 이제 벗어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름다운 퇴장, 뭐 양보, 희생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김세현 의원은 한국당에서 이제 상당히 젊은 의원이면서 3선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이제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년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매우 이제 강한 이제 목소리로 표현으로 한국당을 좀 비판을 했어요. 소속 정당을. 그러니까 한국당이 좀비 정당이다. 그다음에 존재 자체가 민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이제 비판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도적이고 또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젊은 의원이 소속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단순한 이제 우호적 감정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이제 지지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게 되면 젊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은 벗어나게 되면서 그 규정을 해놓은 비판적인 규정을 해놓은 것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내가 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 이번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2.9%포인트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공화당은 0.7%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당내 소속 의원들의 여러 구설들 있었죠. 권성동 의원의 이제 문자, 김재현 의원의 이해찬 대표를 향한 또 이제 막말 논란,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한국당 소식은 아니지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정광훈 목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또 좀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에 대한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대한 중도층의 좀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2주 전만 해도 한국당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하면은 민주당을 소폭 앞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중도층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다시 한국당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물갈이 여론도 있는 것인데 민주당과는 좀 다른 모습의 지금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혜용 센터장님.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39% 지지도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공화당 합치면은 38%거든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집토끼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뭐 여전히 보수 진영 또는 보수 유권자들 층이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다소 이제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성향, 이념 성향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게 변하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40% 정도의 보수층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것이 이제 결집도와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모아지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분석해 주신 이제 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지금 바른미래당과 공화당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공화당 상승한 것이 뭐 아직 이제 뚜렷한 흐름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제 이후의 세력 확장과 또는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한국당으로 모아지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확신감이 모아지게 되면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으로 이제 퍼져 있던 분산되어 있던 지지층들이 한국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국 장관 이 국면에서 보여줬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분 상황들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한국당으로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들이 보수층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소신 지지를 하게 되는 경향으로 지금 다시 약간 바뀌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어쨌든 아직 총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보수 진영 내에 이런 유동성들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끊임없이 보수 통합에 대한 로브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삐그덕된다. 결과가 좋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만일 총선을 치르면 일려 다야 구도가 되는데 그러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보수 정당이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황교안 대표는 사실 대권 주자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가장 앞서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도 끌어안아야 되고 바른미래당 혁신파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당장 문제죠. 근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이 세 정당이 다 합쳐지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정당과 통합하고 나머지는 단일화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모호한 전략 때문에 계속 정당 지지율이 지금 조국 정국에서 좀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려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 상층부 지도부들이 이 통합이라든지 단일화 연대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 총선을 나가야 될지 말지조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아까 조사업계 뭐 지금 현황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실제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고민에 빠진 보수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일려 다야의 가능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해서 총선에서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대개 그렇지만 이제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또는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야당을 내가 특정 정당을 아주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진보 진영이 야당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야당이 어쨌든 후보를 내가 이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당에 이제 선거연대가 되면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먼저 선호하는 정당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을 심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야당이라는
도구를 들었을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총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수 야당들이 하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야당이라는 그 도구가 저는 이제 회초리에 비유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기에 깨끗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탄핵 때 부분에서 단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것이 계속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부분과 과거와 어쨌든 단절을 확실하게 짓고 그래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은 것이 일단은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로 이제 부러지는 회초리를 묶고 거기에 이제 좀 깨끗한 모습들, 새로운 인적 쇄신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게 되면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선거 연대에 대한 학습도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야당을 했을 때만큼 매끄럽게 선거 연대를 통한 성과를 내는 것이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태수 대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네. 근데 거기서 뭐 지소미아 문제, 북미 대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다만 조국 전 장관 질문이 분명히 나올 텐데 나오겠죠.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네, 뭐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이제 사과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또 뭐 계속되는 사과 요구가 있습니다. 예. 국민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부분 아마 다시 언급하면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뭐 유감이라든지 사과 표명을 다시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금 유리한 이슈들 뭐 지소미아라든지 모병제 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전례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오른다고는 하는데 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각본이 없는 그런 대화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실언을 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방송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이니까. 네. 방금 또 지소미아 얘기 줬으니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론사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는데 95% 시대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5%,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33%, 5대3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9일 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보다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7%포인트 올라왔고요. 예.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한미 간의 지금 분담금 그 조율 중인데요. 워낙 큰 격차로 지금 미국이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좀 미국의 입장에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지소미아 이 압박도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중도층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보수층도 거기에 가세하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이 55%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문제는 또 일본하고의 관계이고 이 지소미아 문제가 일본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생각이 국민의힘이 강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각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합리적으로 풀어야 개선해야 우리 경제도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한 것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지적들도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어쨌든 한일 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제 약간은 합리성을 벗어난 영역에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종속적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컸다면 최근에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어쨌든
과거처럼 그렇게 좀 비굴한 모양새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이제 국민들 정서에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택수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조사에서도 보면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절반을 이제 넘게 되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어쨌든 미국 측에 이것이 이제 종료 결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것도 예. 아마 이런 국민 여론과 무관치 않은 예.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70% 뭐 이렇게 높게 나올 때 그 국민들에게 뭘 제일 잘한 것 같냐고 물으면 남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 문제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인데 북미 회담이 다시 시작되면은 여기에 탄력받아서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 아마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대통령실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거나 또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잘 됐을 때였는데요. 아마 연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북미 관계가 잘 풀리게 되면 남북 관계도 이제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 이유 중에 한 3번째 정도가 남북 관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서 지지하는 그 이유도 늘어날 것이고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예.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 또 뭐 구속이 되냐 안 되느냐, 혹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뭐 이제 영향이 워낙 이제 대통령이 신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이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내일 국민소통 이제 행사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유감 표명을 좀 분명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조국 장관과 현 정부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 고리를 일단락시키는데 좀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후에도 사실 정경심 교수 이제 관련한 기사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별다른 이제 영향을 사실 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어쨌든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일정 정도는 국면이 어쨌든 바뀌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왜 조국 장관 끝났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데 높아지느냐? 그것은 그때보다는 지금 잘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치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도 뭐 저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